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79.4%였는데요. 이 수치는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바로 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모두 한 표씩 또 소중한 권리 행사하셨을 텐데요. 투표함에 담긴 건 단순한 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을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하나잖아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좋아질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6월 4일 생활력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여기저기 소식에 이어서요. 또 편견을 버리며 인재가 보이는 감동의 현장 소식 담았고요. 그리고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 시대가 열린 만큼 생방송 활기찬 저녁도 이 문도 좀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를 배웠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뭔가가 탄생한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스마트한 어르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한 어르신분들이라고요?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씨, 알려주셔요. 충북 보은의 경로당에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신바람 나는 현장이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출발! 여기 마을 너무 예쁘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은 경로당에서 재미난 일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수업이에요. 수업이요? 네. 그럼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어머, 저 여기 있어요. 우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로당에서 무슨 스마트한 광경인가요? 어르신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셔요.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강사님이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면은 15개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은군에서는 26년까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하장님. 예.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안 오고 TV 속에서 수업을 하니까 어때요? 그냥 같은 다 경로당하고 합쳐서 노래하고 저기 하니까 재밌고 그쪽에서 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괜찮지요. 재밌고 TV 속에서 보니까 아마 경로당끼리 경쟁이 붙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예, 예. 경쟁. 예. 어머니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요? 본때를? 보여줘요. 예예예. 몸도 건강하고 이게 운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동네 분들도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케이, 터치. 하나, 둘, 셋. 오른쪽, 쭉쭉, 쭉쭉.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쭉쭉, 쭉쭉. 셋.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맞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네.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특별히 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힘찬 구령과 목소리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운동이지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즐겁게 수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에서 스마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 어떠셨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즐기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사세요. 네, 우리 보은군 어르신 모두가 아주 스마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몸과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저는 특히나 이 네. 화면 속에서 강사님의 이 춤 동작을 따라하는 어르신의 모습 너무 귀엽게 봤는데요. 네. 비대면으로 댄스 배틀도 한다고 하고 이 도전 골든벨 같이 퀴즈 풀기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ICT, 첨단 통신 기술 하면 젊은 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런 편견을 깨준 보은군의 스마트 경로당 이야기 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보은군에서는요, 15개 경로당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이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260개까지 이 경로당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더 많은 시군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살면서 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손길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더욱이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감동적이고도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바로 우리 지역 충북 음성의 한 작업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시작이 될 수 있겠지요. 간절함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당당한 직업이 된 그런 따뜻한 사연 이야기입니다. 충북 음성으로 떠나보시죠. 한 땀 한 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기회가 모여 빛나는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소중한 마음들,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이는 그 귀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MC 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충북 음성인데요. 이곳에 아름다운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날개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평범한 거리,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궁금한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 잠깐, 기계 소리가 들린다. 여긴가? 뭐야? 재봉틀 입고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장소가 맞나? 낯선 기계음, 분주한 손놀림,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누군가의 희망이 자라는 작업실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아름다운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곳이라고 네, 해서 네.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곳은 지적장애인 친구들한테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교육센터입니다. 충북 지적장애인 의료제조 기술교육센터. 네, 맞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이 센터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재봉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도구인데요. 이곳이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전국 최초이고요. 제가 2022년 9월 달부터 우리 지적장애 친구 청년들에게 네.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 조카들이 지적장애 심한.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환영도 못 받고 취업 착취도 당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20대면 아름다운 청년이잖아요. 이 친구들 삶을 어떻게 좀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줄까 하다가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의류업을 하던 정순자 대표, 조카를 돌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했죠. 처음에는 중증장애인들의 가능성에 스스로 의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심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속에 청년들은 당당한 기술자로 성장했죠. 근데 대표님 여기는 교육을 하는 장소잖아요. 네, 네. 교육이 매일 있는 거예요? 네, 매일 있어요. 오전, 오후 있어요. 교육생들도 네. 있고요. 기술을 배워서 네. 또 일하는 직원 친구들도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해도 세밀한 마감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멈춰봐. 그렇지. 그리고 또 시작해봐. 자, 손이 저기 봐봐. 손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안 다치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던 손놀림은 어느새 제법 빨라졌습니다. 하루에 300장의 티셔츠를 만들어낼 만큼 실력도 부쩍 늘었죠. 성훈아, 실밥 좀 더 빼주라 그랬잖아, 아까. 너 자꾸 그럴 거야. 아들내미 혼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내게 봐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좀 해야지 정신이 들어가요. 약하게 하면 안 돼. 기분은 약간 안 좋은데 그래도 혼나면서 하니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아니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죠. 아이들 같은 할머니죠. 우리 아이들 손자보다 더 저거 하는 아이들인데. 이쪽 친구가 이제 지윤인데 네. 이 지윤이가 이제 기술을 배워서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동료를 가리키는 그런 친구예요. 어제의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 이곳. 청년들의 가능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빼. 잘못 잡았으면은 다시 빼가지고 다시 접어. 손 잡은 것도 기술이야. 손 잡을 때도 기술이거든. 저 배워보니까 우리 학생 어떠세요, 선생님한테? 네. 어려워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기술이 어려워요? 아니면 무서움이 어려워요? 기술이? 얘가 아직은 허섭이가 기술이 좀 딸려가지고요. 아. 근데 이 재봉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 배우면 그래도 네. 나이 들어서도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센터에서 기술을 배운 뒤 지역 대학에 15명의 학생이 진학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최고의 쾌거였죠. 유니폼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센터.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는 믿음으로 정순자 대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곳은 어딘가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또 이곳이 이제 전에 여기서 작업을 했고 네. 또 여기서 작업복도 판매도 하고 이런 이제 장소예요. 그럼 이곳을 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은 이제 저희가 일만 계속 하고 교육만 계속 하면은 좀 많이 지루하고 네. 조금 한 템포 쉬어가자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일터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쁜 하루 속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같은 시간도 갖고 있죠. 오늘 뭐를 만들 거냐면 이 꽃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꽃을 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꽃꽂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사한 꽃 그리고 화분 등 꽃꽂이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느낌 가는 대로 꾸며보죠. 힘을 얼른 줘봐, 얼른. 꽉 꼽아.
네. 꽉꽉. 더. 어때요? 예뻐요? 어때요? 어때요? 둘이 작품 만든 거 어때요? 어머. 어머. 그전에는 야 남아서 일해 그러면 남아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저 집에 가서 볼게요 이러고 집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할까봐 미리 잠바 들고 나가서 저희 전무님 차 타려고 밖에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처 능력이라든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상한 손길 속 때로는 호통 섞인 단호함이 필요했습니다. 손기술은 반복만이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립, 책임, 자신감이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씩 박음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으로서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죠. 그전엔 진짜 누구 말따나 제가 사랑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사고를 치더라도 우선 일을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좀 뿌듯하죠, 지금. 변화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체성을 찾은 증거가 됐습니다. 정순자 대표는 단지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닌 사람을 만들고 가능성을 짓고 미래를 재단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관이든 도든 어디에서도 저는 10원 하나 후원을 받은 적도 없고 지원금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오로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센터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제가 이제 여기다 올인을 한 거는 그냥 우리 지적장애인 청년들의 사랑에 빠져서고 비장애들은 당연히 경험하는 걸 너희들한테도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제가 영업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 푼 없이 스스로 수익을 내고 교육을 이어가는 센터. 이곳은 말 그대로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가능성 하나. 정순자 대표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서, 이 충북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만들어가는 봉제 산업, 의료 산업을 키워보고 또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봉제 산업을 살리고 싶고 정말 최고의 기술자로 키우고 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인재가 보인다. 재봉기술교육센터 화이팅!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그들이 가진 진짜 빛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꿔가는 젊은 에너지, 무한한 믿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는 분명한 변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티셔츠를 이제는 300벌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맞아요. 갖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센터가 지원금 하나 없이 유니폼을 만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봉제 산업에서 지적장애인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활력 호텔입니다. 네. 예약하셨다고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들어. 더 이상 못 서 있겠는데. 이거 진짜 발 아파서 어떡하냐. 나 진짜 못하겠다. 아유, 왜 그래? 팔 다쳤어? 민순아. 아니요, 며칠 전부터 발바닥이랑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프고 그러네요. 팔 뒤꿈치 여기 안쪽이 욱신거리기도 하고요. 따끔거려요. 어떡해 민순씨. 구두를 자주 신어서 발바닥이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렇다고 운동화 신고 일할 순 없잖아. 어서 치료받아. 그러게 말이에요. 파스 붙여보고 조격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낫지. 그거 병원 가고 치료 받아야 돼. 계속 두다가 금병된다. 자, 봅시다. 검사 결과
족저근막염으로 보이네요. 발을 많이 쓰는 직업이신가 봐요. 네, 구두 신고 종이에 서 있어야 해서요. 저는 그냥 발이 삐었나 했어요. 아닌가요? 환자분처럼 발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치료받으시고 재활도 꾸준히 잘하셔야 합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오래 서 있는 직업으로 족저근막염에 걸려 힘들어하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앞선 사연을 보니까 여성분이 좀 발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아파 보였어요. 네, 병원에 네. 갔더니 이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 족저근막염 뭐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네.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1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 족저근막염은 그 족저근막이라는 구조물에 손상이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병입니다. 족저근막은 이게 발이라고 치면 발 뒤꿈치 안쪽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이어지는 힘줄과 근육의 일종인데요. 이 족저근막 전체에 다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이 발 뒤꿈치 안쪽 여기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좀 증상들이 궁금해요. 앞서 사연자의 그 증상을 보면 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자다가 일어설 때, 혹은 갑자기 좀 걸어갈 때 그때 이제 발바닥이 막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일반적인 증상들입니까? 네, 그 사연에 나온 증상들이 다 족저근막염의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보통은 발바닥 아까 말씀드린 뒤꿈치 안쪽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만 조금 아프고 몇 걸음 걸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증이 점점 더 세지고 걸어도 통증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상이 더 진행되면 낮에 잠깐 앉거나 누워서 쉬고 다시 일어나려고 이렇게 디디는데 발이 확 아파지고 그리고 이제 발에 체중이 실리는 행동을 조금만 더 해도 발이 막 아파지게 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발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신체 유형이 좀 따로 있는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직업군, 앞선 사연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었거든요. 이런 직업군이 또 따로 있는지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딱 뭐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연에 나온 것처럼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런 잘 생기는 편이고요. 평발이나 요족같이 발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분들이 좀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군인 같은 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에 손상이 좀 계속 생기면서 이게 축적돼서 생긴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 시선에서 볼 때 발바닥이나 발목, 종아리에 직접적으로 외상이 생긴 분들도 이 족저근막염이 잘 오게 됩니다.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신발의 착용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신발 둘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적당함의 기준이 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의 최신 연구 결과로는 예전에는 이제 족저근막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요즘 연구에서는 발목 가동 범위의 감소,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과도해지면 이것 때문에 그 족저근막염이 일어난다는 게 공통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발뿐만 아니고 발목이나 종아리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족저근막염의 진단을 받을 때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엑스레이나 이런 걸 좀 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랑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족저근막염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또 이제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자리에 압통이 있는지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당겨진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긴장도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그 족저근막염이 지나가는 자리에 석회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 통해서 진단을 좀 하게 되고요. 아. 간혹 족저근막에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족저근막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됐을 때랑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발은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또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발이 아프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 85에서 90%의 환자가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와 도수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다양하군요. 네, 약물 치료는 그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약물이 다 틀리기도 하고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요즘은 자주 발견이 돼서요. 요즘은 약물 치료와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1차적인 치료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프롤로 주사 치료나 자가 혈청 주사 치료란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도 체외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가 있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저희가 지난주에 또 체외 충격파 치료의 또 효과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그 지난주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이고 많이 쓰더라고요. 네, 족저근막염에서는 이제 거의 표준 치료 방법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위축된 근막과 근육을 원래 길이로 만들어주고 이제 재혈관화라고 해서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돕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되고요. 아, 지금 영상이 체외 충격파 치료하고 있는 영상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인데도 네. 주사나 수술 같이 침습적인 치료랑 치료 결과도 거의 같고 치료 방법이 간단해서 이게 장점이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통증은 좀 어떻습니까? 통증이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죠. 근데 그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좋아지면서. 그래서 족저근막 전체에서 종아리 근육까지 이렇게 폭 넓게 시행을 하게 되고 위축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치료해주면서 원래 길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직의 치유뿐만 아니라 강화까지 되기 때문에 그 체외 충격파로 치유된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도수 치료는 그 위축된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의 길이를 원래 길이로 만들어주고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변형된 근육 사슬을 원래대로 좀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족저근막이 생기면 발바닥이 아프니까 보통은 아픈 쪽 발에 체중을 지탱하지 않거나 절뚝이면서 걷게 되는데 이러면은 골반이나 허리, 이제 반대쪽 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잘못된 신체 사용이 남게 되는데 이게 족저근막이 나은 이후에도 이런 신체 사용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중 이동이랑 근육 사슬의 사용을 생체 대목인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런 여러 단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보게 되는데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체외 충격파도 그렇고 도수 치료도 그렇고 아프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발생하지 않는 예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을 피하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이고요. 체중을 조절한다던가 발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스포츠를 피한다던가 신발을 바꿔본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본인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뭐 직업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본인 노력으로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목의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틈날 때마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직접 보여주시군요. 네, 좋습니다. 일어서서 하는 건가요? 네, 서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는 다리를 뒤쪽으로 그리고 반대쪽 발은 앞으로 내밀면서 무릎은 50도 정도 굽혀주시고요.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잘 아시는 우리 원장님. 이 상태에서 이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은 오히려 스트레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가 닿도록 해서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걸 느껴주시고요. 아. 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너무 숙이면 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벽을 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밀어도 되는 네, 건가요? 벽을 앞에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무릎에 부하도 안 가고 상체도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긴장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막 반동을 주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쭉 늘리면서 지금 벽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벽을 네. 이렇게 밀면서 쭉 늘려서 30초 이상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 되면은 천천히 떼셔서 또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 어느 부위에 좀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종아리가 제일 좋고요. 종아리요? 네, 가능하면은 허벅지 뒤쪽까지 당겨주시면 좋은데 네. 거기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 종아리가 당겨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벽이 없다면, 예, 뭐 배우자나 마주보고 친구에게 이렇게 조금 한번 기대 볼게라고 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밀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적당한 힘으로. 네. 또 네, 다른 뭐 예방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른 예방 방법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족저근막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발 밑에 이제 수건을 두고 네. 발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습니다. 막 여기 너무 세게 하면 여기 쥐가 날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서 발가락 밑으로 수건이 좀 들어온 게 느껴지시면 이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센 다음에 다시 또 푸는데 너무 확 떼지 마시고 천천히 떼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짚고 또 10까지 세주시고 또 천천히 떼시고요. 요걸 한 번 할 때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면은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힘을 유지하고 느껴보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족저근막염 예방하는 그런 깔창 같은 것도 많이 또 팔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깔창이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발에 하는 그런 깔창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춰서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염이 말씀하신 대로 뭐 깔창이나 신발이 안 맞아서 그런 거면 그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원인이 다른 거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구매를 해가지고 껴봤는데 발이 많이 편해지면은 조금 더 해봐도 좋지만 네.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한 것 같으면은 네. 착용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즉석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이 족저근막염이 초기에 치료 안 하면은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것 같으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바로 방문해 주시고 평소에 발과 다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족저근막염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라종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계절 중에서 우리가 때를 놓치면 못 보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벚꽃 같은 경우에도 그 찰나의 순간에만 예쁜 꽃들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정말 잘 즐겨야 하는데요. 네. 이처럼 또 자연은 넉넉한 품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해주지만 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돈 주고도 못 보는 그런 풍경을 저희가 또 생활력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맘때 딱 이때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바닷바람 느끼러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따사로운 햇살 아래 펼쳐진 청정 바다와 싱그러운 초록빛 들판이 선사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맛은 물론 진풍경까지 자랑하는데요. 아니 돈 주고도 못 봐요 이건. 해남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해남의 보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해남의 청정바다를 곁에 둔 초록빛 쑥밭. 솔솔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란 쑥 채취가 한창인데요.
해풍 바람이 여기는 매일 봅니다. 해풍 바람이 맑고 큰 쑥이라 향이도 톡톡하고 떡을 해놓으면 이 담백한 맛이 훨씬 낫습니다. 최고의 자연 환경은 물론 세심한 관리와 정성을 쏟은 덕분에 품질 좋은 쑥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무공이라 뭐 차가 댕기까 뭐다까 진짜 무공이지. 산중이라 바닷바람 오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쑥밭은 전국에서 없어. 며칠 밭에도 거의 살지요. 새벽에 나와서 밤에 6시 들어가고 보다시피 이렇게 풀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컸지요. 잘 자란 쑥을 수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한 줄기를 제거하고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줄기는 필요 없잖아요. 부드러운 이파리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른 봄부터 5월까지 수확하는 쑥은 어르신들에게 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능 또한 알아주는데요. 옛날에는 이 쑥 뜯다가 감기 오면 데려서 먹었어. 약이요, 약. 약이요. 그때 당시는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쑥 자체가 더 좋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면 들여서 그냥 논둑 밭두르게서 뜯어다가 우리들 해먹지. 지금은 논둑 밭두르게 쑥 없어요. 향긋하고 몸에도 좋은 쑥은 수확을 마친 후에 맛있고 특별하게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쑥은 어디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 방앗간에서 전량 다 떡을 만들죠. 방금 수확한 쑥을 가지고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쑥떡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쑥을 찜기에 쪄내야 하는데요. 쑥 냄새가 엄청 좋죠. 일할 때가 최고 좋은 쑥이지. 이게 바닷가 해풍이라 해풍 맞은 게 향이 더 좋아. 우리 이런 데 일반 쑥보다. 20분간 쪄낸 쑥은 줄기와 잎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수고롭지만 쑥떡의 식감과 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 빳빳한 줄기 뺀 거. 여기서 이제 줄기를 걸러내는 네, 여기서 또 걸러내야 돼. 이것을 줄기를 그대로 해놓으면 이제 전화가 야단나. 떡에 이제 씹히고 줄기가 이게 빻으면은 하얀 머리카락 같이 보여. 그러니까 길이가 원적 칠해야 떡도 더 좋고 깨끗하고 다 해야 돼. 좀 힘들더라도. 이제 쌀가루와 쑥을 섞어 쫀득한 쑥떡을 만들어내는데요. 고되고 수고롭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 어머니는 고전적인 거를 안 놓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부딪혔었는데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좋지 옛날식으로 하면. 떡도 더 오래 치고 싶으면 오래 치고 오래 치면 떡이 더 좋아. 기계는 딱 시간 맞춰놓으면 그 이상 못 하잖아요. 시간과 정성을 더 들인 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고 있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왔던 그런 예전의 떡, 정말 우리 전통의 떡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요. 변화를 주지 않고 꾸준하게 손으로 만든 떡, 뭐 좋은 재료로 만든 떡,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마인드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은은한 쑥향과 쫀득한 식감, 그리고 파당금이 더해진 쑥떡.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쑥떡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당금이랑 같이 있으니까 찹쌀떡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남의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배가 조금 아팠는데 쑥떡을 먹고 나니까 조금 배가 나아진 것 같아요. 해남 쑥떡 최고예요. 자연과 전통이 빚어낸 쑥떡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역사의 현장이자 강한 물살을 자랑하는 해남 울돌목.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물 잡으러 갑니다. 보물. 보물 잡으러요? 울돌목의 보물. 여기가 바로 제가 원하는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물살을 자랑한다는 울돌목에 매년 봄철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양호 씨가 매 눈으로 지켜본 후에 왔다. 뜰채를 한 번 넣었다 빼면 정체돼 보이는 녀석. 이것이 바로 울돌목의 보물 보리숭어입니다. 낚싯대 하나 없이 오로지 뜰채만으로 잡아낸 보리숭어. 오늘이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살입니다. 살이. 오늘은 조류까지 빠른 날.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양호 씨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뜰채를 휘두르는 족조, 숭어가 걸려드는데요. 이런 것도 손맛이 있나요?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있어요? 손맛은 있는데 겁나게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 이런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못했잖아요. 방금도 지나가는데 못 잡았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방해하지 않고 잠시 양호 씨의 숭어 잡는 솜씨 한번 지켜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와.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직접 가서 본 건 처음이에요. 여기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돈 주고도 못 봐요 이건. 이야, 이번엔 정말 대박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게 대체 몇 마리인가요? 와, 와. 이게 몇 마리예요? 9마리. 9마리 잡았어. 9마리 한 번에. 9마리. 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한 번에 9마리나 잡았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원래 제 기록은 19마리예요. 19마리? 네, 못 들고 제가 빠졌어요, 물속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경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방금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9마리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목표랑 다 채웠습니다. 끝났나요? 네. 오늘 총 몇 마리 잡으셨어요? 40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한 45, 4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목표량도 달성했겠다. 일찍 가게로 돌아온 양호 씨. 갓 잡은 보리숭어 손질에 나섰는데요. 딱 봐도 살이 단단해 보입니다. 거친 물살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육질이 단단하고 수밖에 없겠죠. 먹음직스러운 빛깔에 갓 잡아 신선함까지 갖춘 보리숭어회. 짠! 고생하셨습니다. 과연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울돌목 보리숭어의 맛은 어떨까요? 와, 또 두 개 준다? 맛있다. 선생님 지금 숭어 맛이 좀 어때요? 물장이 좋죠.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숭어는 뜰채로 잡은 울돌목 보리숭어가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깨끗한 해남의 자연이 선사한 선물. 싱그러운 봄내음을 가득 머금은 해풍 맞은 쑥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만든 쑥떡. 그리고 울돌목이 내어준 보리숭어와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기한 풍경까지. 이게 바로 매년 해남의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 아닐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힐링되지 않습니까? 해풍 맞은 그 쑥밭을 보는데 그 향이 여기까지 좀 전해지는 기분이었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쑥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쑥 특유의 향이 배어 있는 쑥
쑥떡 그 말이 뭐합니까? 신보이네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보리숭어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맞아요. 뜰채 조업으로 한 번에 9마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뜰채 조업하면서 또 네. 회 떠먹는 모습까지 이 자연을 즐기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가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도심을 조금 벗어나서 네. 자연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네, 나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 초여름밤에 즐기기 딱 좋은 그 소식을 저희가 들고 왔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2025 청주 국가유산 야행인데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상당구 중앙공원과 성안길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역사 속 인물을 통해서 청주 이야기를 알아보고요. 또 공연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서요. 이건 직접 가서 즐겨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여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풍성할 거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생방송 화개찬 저녁 생활력.